아침 일라디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내년도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서로 나누곤 하시죠. 연말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오랜 풍속이었던 하선 동력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네요. 여름절기인 하지에는 부채를 줬고요. 동지에는 달력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동지 때 주고받았던 달력, 이 동지책력이라는 것에는요. 1년 동안의 농사 시기를 살필 수 있는 절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활 속에서 그날 해도 좋은 일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오늘 동지 차분하게 올 한 해 각자의 일상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네요. 어제 대부분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린 데다가 오늘은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짓날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다음해 가을에 풍년이 든다곤 하는데 의미는 좋지만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 OS용 PC콩이 새롭게 출시가 됐네요. 업데이트된 윈도우 콩과 함께 KBS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가정에서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2022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지난 10년간 식품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이게 올해만 한 건 아니네요. 예,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고요. 1년간 각 가정의 식품 소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서 식품산업 경쟁력 확보라든가 식품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면 그 끝은 식품 소비로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식품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를 전망하는 것은 농업계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발표는 지난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됐는데요. 식품 소비 형태를 조사한 지 올해가 10년이 되는 해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더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조사는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3,000여 가구, 그리고 성인 6,300여 명, 청소년 5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정 내 식품 소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상할 수 있는 부분과 예상과 조금 다른 부분이 함께 확인됐는데요. 네. 우선 10년 전과 비교해서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는 가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상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10년 전인 2013년엔 응답자의 89.7%가 그렇게 답을 했는데 네. 2022년 올해는 63.2%로 26.5%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10년 전에는 1인 가구 응답자 중에서도 77.9%가 집에서 만들어서 밥을 먹는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네. 2022년 현재 1인 가구 중에서 50.8%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형태라든가 젊은 세대일수록 집에서 만들어서 먹는 비율이 낮게 조사됐고요. 세대별로 조사를 해보니 60대 응답자들이 50대라든가 70대보다 굉장히 집밥을 많이 집에서 드시는 걸로 나왔는데 그 비율이 무려 75.8%였습니다. 김성희 박사는 앞으로의 추세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현재 40대 이하가 50대, 60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집에서 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가구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우리 식생활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로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이 상당히 줄어든 것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요즘에 뭐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사실 뭐 집에서 차려 먹는 시간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집밥을 먹기 쉽지 않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라면 식품의 장소라든가 선택 기준인데 지난 조사 내용을 보니까 재래시장 이용은 줄어들고 대기업, 중소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시장의 구매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입 장소의 선택 이유인데요. 할인마트를 간다고 대답하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식료품 이외에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다는 응답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거는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라고 가장 많이 답을 했습니다. 식품 구입처의 선택 기준에도 10년 전과는 현재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10년 전에는 가까운 거리, 편리한 교통이 가장 중요해서 70%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보다도 품질이라든가 상품 다양성이 식품 구입처 선택의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 온라인 식품 구입 확대도 주요 구매 방식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0.8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2013년에는 응답자의 8.2% 한 자릿수였는데 2022년 응답자의 56.3%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집밥을 먹는 가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네. 식품 구매는 온라인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대부분 예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품류가 뭔지 봤더니 네. 올해를 기준으로 물, 그러니까 생수라든가 탄산수를 구입하는 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가공식품 그리고 반조리 음식 같은 가정 간편식 그다음이 곡류, 과일류 순서였습니다. 발표자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건 쌀 소비 조사 결과인데요. 아시다시피 쌀값 폭락이 올해 1년 동안 농업계 이슈가 됐고 또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었거든요. 농식품부 설명은 농지가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쌀 생산량도 줄어들긴 하지만 그보다 이제 소비량 감소 추세가 더 커서 쌀이 남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40만 8,700톤의 쌀을 매년 수입해야 하는 것도 이 쌀 수급에 큰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의 영향 탓으로 쌀 소비가 다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쌀 소비가 계속 감소 추세였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식사가 증가하면서 가구 내의 쌀 소비량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 쌀 소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강희정 교수 조사에 따르면 가구 원당 쌀 소비량 이 추이가 지난 2016년에는 24.76kg이었는데 2018년에 24.05kg, 또 2020년에는 22.43kg으로 계속 갔습니다. 네. 특히 2019년, 2020년 급격히 쌀 소비가 줄었는데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됐잖아요. 네. 2021년부터는 쌀 소비량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에는 24.66kg이었고 2022년에는 24.13kg로 이 바닥 내리꽂던 이 추세가 우상향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회식 줄었고 모임도 할 수 없었고요. 음식점도 일찍 문을 닫았잖아요. 집에 일찍 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가정 식사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강희종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당분간 가정 내 식사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삼고 시대라고 해서 물가 높고 환율 높고 금리 높고 굉장히 돈 쓰기가 부담스러운 여건이잖아요. 네. 외식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식생활 습관과 연관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침을 집밥으로 먹는 횟수가 많거나 잡곡밥을 먹는 가구 그리고 국산 농산물에 관심이 있는 가구일수록 쌀이 많았다고 합니다. 쌀 소비량이 많았다. 외식은 비용 부담도 크지만 식재료가 수입산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원산지도 상대적으로 국내산 위주인 집밥이 당분간 파괴될 것이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집밥 먹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와 올해 똑같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8.2%로 가장 많았지만 작년보다 더 많이 먹었다라고 답한 응답률도 17.4%나 나왔고요. 작년보다는 줄었다 답한 응답자는 4.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집밥 횟수는 어떨 것인지 질문했는데 변함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85.1%,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가 11%였습니다. 반면 올해보다는 더 적게 먹을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응답자는 3.8% 소수였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전환점 삼아서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뭐 쌀은 유일하게 첨가물 없이 음식물이 되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렇죠. 쌀을 씻어서 넣으면 밥이 되기 때문이죠. 물만 넣으면 되죠. 예, 강희정 교수는 최근 쌀 소비량 증가 추세가 코로나19에 의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쌀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간편식이라든가 가공식품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최근 뭐 즉석밥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즉석밥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입쌀 말고 국내산 쌀로 컵떡볶이라든가 컵떡국, 뭐 쌀 시리얼, 쌀 막걸리 이런 제품들을 만들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쌀밥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거, 그리고 뭐 다이어트 쌀 같은 이런 기능성 쌀 품종의 쌀이라든가 네. 프리미엄의 고품질 쌀 등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쌀 품종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아침밥 제공 프로그램도 제안을 했는데요. 관련된 뭐 지원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먹고 싶지 않아서 가장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아서 48%. 시간이 네. 없다고 답한 게 36.5%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죽이라든가 쌀 시리얼처럼 아침 간편식 개발도 확산이 된다면 뭐 쌀 소비도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간편식이 개발되면 쌀 소비도 늘어날 수 있겠다. 끝으로 식품 관련 소식 더 전해주시죠. 네, 식품을 구입할 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인데요. 예, 새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제조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거든요. 네. 그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킬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뭐 이미 영국이라든가 일본, 호주 등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 앞선 기간을 설정하는데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유통기한보다는 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만 잘한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했지만 네. 내년부터 이 바뀌는 소비기한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아하.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 설정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류의 소비기한은 24일로 현재 유통기한 16일에 비해서 8일 정도가 늘어나고요. 과자는 현재 45일에서 81일, 두부는 17일에서 23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변경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등의 의미로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것이니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가운데 전화 상태가 다소 고르지 못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네. 눈도 많이 내리고 굉장히 춥네요. 네, 이 밤사이 매서운 한파가 밀려오고 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폭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고요.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내륙까지 넓게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의 많게는 50cm 이상, 전북과 전남 서부에는 최대 30cm 이상, 충청 내륙에도 5에서 15cm의 폭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많은 눈과 비 뒤에 곧바로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았고 지하철역이 또 많이 혼잡했다면서요? 네, 어제 아침 일찍부터 내린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전국에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9분쯤 이 대전 유성구에서는 1톤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지하차도 외벽을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충남 논산에서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하천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등 이 대전 충남 지역에서만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오전 8시 49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남여주 IC 인근에서 LPG 12톤을 싣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이 눈길에 전도가 됐었고요. 또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 진리의 분기점에서는 11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포 경전철 골드라인이 출근 시간대인 어제 오전 6시 51분쯤 폭설로 지연이 됐습니다. 양촌역 차량 기지에 있던 전동차 5편성이 폭설로 인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노선에 투입되지 못한 건데요. 열차가 1시간 이상 지연이 됐고, 안 그래도 평상시 지옥철로 악명이 높은 김포 골드라인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계단까지 꽉 찼습니다. 결국 여성 한 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여성분은 이송 당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가 하면 경찰청장이 자신의 퇴근길에 교통통제를 했다. 그래서 무리를 빚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퇴근할 때 이 대통령이 움직일 때처럼 이 경찰들이 교통을 통제한 사실이 KBS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KBS는 지난 14일부터 평일 닷새 동안 같은 시간대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퇴근길을 지켜봤는데 매일 이 경찰이 교통통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경찰청 앞에서만 교통통제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청장을 태운 차량이 지나가는 이 서대문역 사거리에서도 경찰관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조작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청장을 위해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온 꼬리물기 단속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퇴근 시간대에 경찰청에서 차량이 나오는 것과 이 보행자들의 횡단보도 이용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통근무자를 배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꼬리물기가 심각한 다른 시간대에는 경찰관들이 나와 있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 특위가 닻을 올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막판에 국민의힘이 합류하면서 이날 현장 조사는 여야가 합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특위위원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는데 이 분향소에 있던 유족분들이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 주변에서는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연신 외치기도 했고 왜 이제 왔느냐라는 고함도 들렸습니다. 특히는 어제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그리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네,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는데요. 유가족들이 항의하자 곧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발길을 돌린 뒤 이 빨간불의 횡단보도를 그냥 건넌 사실이 최근 시사인 영상을 통해 공개돼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분향소에서 유가족 한 분이 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그냥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섰는데요.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 그냥 무단횡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네티즌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총리실은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참사 당일 현장 봉사를 하겠다면서 이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참사 현장에 15분만 머물고 갔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신현영 의원이 현장을 떠난 직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해 의전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재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요?
네, 어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노동개혁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조 부패가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면서 회계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 여야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춰서 잡았네요. 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망보다도 낮은데요. 다음 해에 이제 다음 해에 대한 전망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한파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회사들이 이미 인력 감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대형 증권사인 KB증권이 희망퇴직을 받는 등 여의도 증권가에서 인력 감축 바람이 불고 있고요. 5대 은행 중에서도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도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 롯데 하이마트와 LG전자 베스트샵을 운영하는 하이프라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 고용은 더욱 위축될 전망인데요. 대기업 69곳을 포함해 39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곳 중 4곳이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거나 이 채용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에 그칠 걸로 봤는데요. 이는 올해의 8분의 1 토막입니다. 또한 소비도 악화되고 있어서요. 이 생명보험 해지 환급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어제 군 인권센터라는 곳에서 기무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단체들을 결집해봤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고요? 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 시위에 대응하겠다며 보수단체 집결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 문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이 탄핵 반대 운동이 국정운영 정상화 활동이라고 본 것입니다. 탄핵 운동이요.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운동이요. 탄핵 반대 그리고 운동.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안보 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주요 안보 보수단체 단체장 격려 전화 또는 간담회 개최라는 내용과 함께 일부 단체들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는데요. 이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보수단체들에 대해 격려 전화와 간담회를 해보라는 제안으로 풀이된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네,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 8개 부속병원이 속한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 교직원 9명이 2018년부터 3년간 유흥주점 20곳에서 71차례 이 법인카드를 6천만 원 넘게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던 2020년 3월부터 7월 사이에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횟수만 8차례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교직원 5명은 외과 연구비를 결제하는 법인카드로 75만 원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사는 등 3년 동안 5,500만 원을 이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게다가 직원 채용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은 이 사무직 채용 과정에서 이 출신 대학별로 점수를 매기는가 하면 외모도 등급을 매겨서 평가를 했고요. 이런 불공정한 평가 잣대 때문에 이 서류 전형 합격 자격을 갖춘 12명이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채용 담당자는 자신의 아들이 이 효력이 지난 어학 선적표를 냈는데도 이 어학 점수를 주고 이 면접에도 직접 참여해서 최고점을 주며 취직을 시켰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중징계 3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징계하고 부정하게 쓴 돈을 회수하라라고 지시했고요. 이 채용 담당자는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이 요즘에 많이 늘긴 했는데요. 하지만 거의 대기업에 집중이 돼 있다고요?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17만 4천여 명 중 4만 2천여 명으로 24.1%였는데요. 물론 아직은 역시 대부분이 엄마들의 육아휴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도 이 육아휴직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의 대기업 소속이었고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줄어서 이 4명 이하 기업에서 일하는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은 4.9%에 그쳤습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였고요. 또한 엄마가 임신한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취업자 비중이 출산 360일 전에는 56.1%였는데 이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비중이 줄어서 이 출산 당일에는 46.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돈을 잘못 보내는 송금,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고요? 네, 내년부터 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어제 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에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요. 이 요청이 거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닙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주역이죠. 황희찬 선수 복귀 첫 경기부터 맹활약을 펼쳤네요. 네,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프턴 복귀 첫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이 팀을 리그컵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4부 리그 팀 질링엄에 맞섰는데요. 네. 고전하던 울버햄프턴은 후반에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했고 이 판단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 황희찬 선수는 코너킥 상황에서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을 얻어냈고요. 이를 키커로 나선 히메네스 선수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쐐기골을 도왔는데요. 지난 8월 리그 개막전 이후 무려 넉 달 만의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이 두 골에 모두 관여한 황희찬 덕분에 이 울버햄프턴은 질링엄을 2대0으로 꺾고 리그컵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소속의 이강인 선수도 성공적인 소속팀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3부 리그 팀과의 9강전 64강에 출전해서 77분을 소화하며 1대0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172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600여 명 정도 늘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3,10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59명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할게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변호사님 계신 지역은 어때요? 눈 일단 엄청 왔고요. 네. 날씨도 엄청 춥고요. 아이고. 네, 눈 많이 와서 제가 또 추억을 남겼습니다. 무슨 추억이요? 네, 차가 지금 병원에 가 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눈 미끄러져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병원 가 있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 제설이 조금 늦어지면서 이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몸은 안 다치셨어요? 저도 이제 몸은 다칠 일은 없었지만 이렇게 재밌게 탔습니다. 이게 눈썰매처럼. 재밌다니요. 조심하셔야죠. 아무튼 뭐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전국에 빙판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지잖아요. 예. 팥죽 챙겨 드세요?
어렸을 때는 많이 끓여 먹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네. 새알 만들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잘 챙겨 먹는 편이고 팥죽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팥죽에 설탕 넣으십니까? 소금 넣으십니까? 저는 소금파? 저는 소금 넣어 먹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 예. 그래서 올해도 챙겨 드실 계획이시고요. 당연하죠. 또 점심은 또 팥죽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동짓날 팥죽 할 때 이제 뭐 집 벽에다가 막 뿌리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당연하죠. 예, 그죠? 귀신 오지 말라고. 예, 그럼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네. 또 이제 오래 살고 보다 보니까 계속 그래갖고 요새도 시골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사례인지 일단 또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역시 소문대로 이 농장 딸기 맛이 다르네요. 향도 살아있고 식감도 정말 좋아요. 그지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랑 계약하시는 거죠? 네, 그러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딸기 케이크를 만드는 전문 회사라서 연말에 주문이 엄청 많거든요. 사장님 딸기밭에서 나는 딸기 저희한테 다 파세요. 아유, 그래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가격이 문제 아니겠어요? 에이그, 당연히 잘 쳐드려야죠. 잠시만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1억 맞춰드릴게요. 아유, 1억이요? 그러면 우리 딸기 몽땅 다 사가신다고요? 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럼 오늘 계약서 쓰시죠. 아유, 그래요. 자, 이제 계약서 사인까지 하셨으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납품기한 잘 맞춰서 맛있는 딸기로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래야죠. 딸기 당도 잘 유지해서 납품 날짜 맞춰 보내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네, 그럼 사장님만 믿고 갑니다. 뭔 좋은 일 있는가? 콧노래까지 부르고. 아유, 아니에요. 이장님 어서 오셔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래요? 저기 말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부두 사업을 하는데 급히 딸기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와봤구만. 그래요? 이 농장 딸기 농사 규모 얘기했더니만 다 사고 싶다면서 1억 2천 정도 줄 수 있겠다던디 어떤가? 1억 2천이요? 그래요? 믿을 만한 사람 맞지요? 암만 그 사장이 내 중마고우요. 그러면 지는 이장님만 믿고 계약할게요. 1억 2천에요. 내일이라도 와서 계약하라고 전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딸기 농장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미안하게 됐는데요. 그 딸기 케이크 회사에 딸기 납품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사장님네 딸기만 믿고 있는데 계약서까지 쓰고 이러시면 안 되죠.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 하셔요. 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만 끊을게요. 여보세요, 사장님.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여보세요. 현지요. 이게 무슨 우편물이랴? 응? 내용 증명? 그 딸기 케이크 회사에서 보낸 거 아니요? 뭐요?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어메, 그 큰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겁이 나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 사장님 방법이 없시오. 이거는 제가 들어도 사장님 너무 잘못했시오, 그지요? 큰일 났습니다. 예,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다른 회사랑, 네. 계약을 했는데 어떤 회사랑 다른 회사랑 또 다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 네, 이중계약. 이중계약이죠. 네. 이중계약 위험하고요. 이게 이중계약이 계약자유 원칙을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은 하지만 최초 계약하신 분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 사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저희는 말씀드렸어요. 이러고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계약이라는 거를 전화 한 통으로 파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예. 절대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계약에서는 이행 거절, 뭐 이행 지체 이런 그 법률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일방이 난 절대 계약 이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면 계약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우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네. 보통 계약할 때 뭐 위약금 얼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항목에 써놓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다가 손해배상 예정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이중계약 체결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초에 1억에 샀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행 안 하면 2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억 받았는데 2억을 물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천만 원이 큰 돈이긴 1억에서 1억 2천이면 2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큰 돈이죠. 예. 계약서까지 다 쓴 마당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의외로 제법 있으시다고요? 예, 상당히 많고요. 그 이유가 보통 지금 여기는 계약서를 이제 썼으니까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말로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계약.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내가 말로만 했는데 무슨 그게 효력이 있어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아닙니다. 말로 한 순간 계약금 넣어주거든요. 근데 말로 얼마를 했다 이렇게 그 증거를 어떻게 뭐 녹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거의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이제 메시지로. 예, 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사장님 그때 1억에 계약하셨으니까 제가 계약금 1,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것도 이제 계약서에 가름해서 볼 수 있으니까 네. 예, 그거 다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딸기 케이크 회사에서 이제 농장 사장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네. 농장 사장님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딸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납품받아가지고 또 반대로 이제 제3자와의 계약 관계를 또 이행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 이행 안 하겠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례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회사와도 지금 관계가 이상해졌는데, 두 번째 회사에게도 내가 앞전에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예. 네. 반대로 이제 첫 번째 회사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괜찮은데, 그냥 그 계약대로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딸기를. 그러면 두 번째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알았으면은 계약 체결 안 했을 건데 속은 거잖아요. 네. 사기죄를 고소하는 거죠. 사기죄까지. 네,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딸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중 매매하는 거는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삼중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이런 경우들이 다 서로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괜찮아요. 제가 위약금 물어줄게요. 이렇게 계약 체결하지 않는 법률적 분쟁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계약에 좀 이 법적 책임이 무거움을 좀 아시고 욕심이 좀 나시더라도 한번 계약한 거는 좀 절대 그 해지하지 않는, 뭐 물론 사정이 있으면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계약서 작성 경험 없는 분들은 검토할 게 좀 많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은 계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에 맞는지하고 특히 회사하고 계약했을 때는 회사 계좌로만 거래를 해야 돼서 개인 계좌를 거래 안 하도록 꼭 회사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 같이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은 진짜 납품할 당시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가격 보장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특약 사항을 좀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은 시세를 반영한다 뭐 이런 특약 같은 거 넣으라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오르면 뭐 그 시세 어디 기준으로 뭐 어디 공판장 기준 뭐 이런 데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반영해 준다는 거 특약 사항 넣으면 됩니다. 이런 계약서는 뭐 변호사님 찾아가면 됩니까? 그럼요. 저 같은 마을 변호사나 우리 또 특히 이제 농협에서도 이제 농민들에게만 제공해 주는 그 변호사들의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네. 또 이제 지역 변호사협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협조를 받으셔서 조언을 들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옛말에 그 도장 함부로 찍는 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좀 지키는 그런 태도를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장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박변호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국 곳곳에 내린 눈 때문에 출퇴근길 불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곳곳에 빙판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가 봐. 그러게 말이야. 목도 칼칼하고 하늘도 뿌옇던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하철역 공기질은 괜찮을까? 그러게. 지금 바로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해봐야겠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전국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종합 정보망. 지금 인에어 모바일 앱 깔고 언제 어디서든 지하역사 미세먼지